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어제요, 제가 겨울 내내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호떡을 드디어 먹었습니다. 호떡 여기저기 팔 텐데 왜 못 먹었냐 이렇게 말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저희 집 근처에 호떡 노점이 몇 개가 있었는데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어제 사 먹은 곳은 큰 쇼핑몰의 푸드코트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먹은 호떡을 보니까요, 대기업 계열의 외식사업부가 만든 것이더군요. 이 계열사는 이것 말고도 떡볶이, 튀김, 어묵 이런 다른 분식들도 다 팔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이 참 이것저것 사업 많이도 하죠. 작년에 한참 동반성장 논쟁이 있었을 때에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을 정해서 보호하자 이런 얘기가 강한 힘을 받았었는데 중소기업들도 이 제도에 상당히 만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좀 조용히 있었던 대기업들이 지금 규제 완화 바람이 부니까 다시 이걸 좀 없애달라 얘기를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글쎄요. 권투도 체급별로 하잖아요. 라이트급, 헤비급, 체급을 구분해놓고 하는데 사업도 좀 그렇게 경쟁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부 경제 핫 이슈는 월요기획 시리즈죠. 자격증이 궁금하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포장기술사 자격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고요. 3부에서는 지난주 끝장 토론 이후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규제죠. 공인인증 규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끌시끌하네요. 네, 오늘 지금 지점에 여러 가지 좀 일이 좀 있어가지고요. 아, 그러시군요. 시끌시끌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또 오늘 금 현물 거래 시장이 오픈된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했는데 네. 좀 억지스러웠나요? 예. 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KRX 금시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네. 순금 1g의 거래가가 한 47,000원 정도로 형성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국제 금시세와 거의 비슷한 시세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호가 기준 자체는 이제 기준 가격의 플러스 한 10% 정도로, 그러니까 상한가가 10%, 하한가가 10% 이렇게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KRX 금시장에서 거래되는 금 거래 가격 자체가 국제 시세보다는 약간 비싼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국내 골드뱅킹이라든지 또는 금 ETF 같은 것들을 거래할 때 내야 되는 수수료라든가 세금 같은 것들을 감안한다면 금시장이 좀 더 저렴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향후 1년 동안은 금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 자체가 또 다른 어떤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시작이니까요. 네. 앞으로 이제 거래가 활성화된다고 하면은 우리 금융시장 전체에는 이것이 어떤 영향을 가져오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원래 금시장 자체가 사실 금이라는 게 좀 은밀한 느낌 많이 들지 않습니까? 많이 들죠. 네. 네. 지하에서 이렇게 매매가 되고 이런 부분. 네.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킨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잠겨있는 자금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일단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어떤 투자처가 된다는 의미에서 그동안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냉각되고 주식시장이 침체되면서 어떤 투자할 게 없었던 사람들한테는 네. 오히려 자산가들한테는 오히려 어떤 투자에 하는 또 다른 어떤 모멘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물이 아니라 현물이라는 점도 좀 다른 점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물로 거래가 되는 거고요. 네. 거의 주식시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거래가 되고요. 그다음에 금 인출 자체도 1kg부터 가능한데 네. 시가 단일가 매매분은 당일 오후부터가 가능하고요. 접속 매매 즉 2시 30분부터 이루어지는 접속 매매 같은 경우는 다음날 오전부터 인출이 가능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금 현물을 거래하는 시장이 있는 곳들이 다른 나라도 좀 있나요?
지금 금 현물 시장 같은 경우 자체는 지금 런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네. 런던 금속거래소 같은 경우도 있고요.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딱히 뭐 어디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장도 봐야 될 텐데 어떻게 끝났죠? 양시장 다 이제 좀 강하게 시작을 했었는데 네. 거래소 코스피 시장은 플러스 10.61포인트 0.5% 올라서 끝났고요. 코스닥 쪽은 오히려 좀 빠졌습니다. 1.21포인트 마이너스 0.22% 빠져서 끝났습니다. 거래소 쪽에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한 405억 정도 순매수를 들어왔고요. 네. 기관이 프로그램 매수 1,090억 정도를 포함해서 한 567억 정도를 샀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이 한 1,100억 정도 팔다 보니까 그쪽에서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 끝모를 하락세를 보였던 화학주들, 그다음에 조선주들 이런 쪽에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일부 종목 몇 개를 빼고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상당히 대조를 이렇게 이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동안 코스피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코스닥 쪽으로 올라갔던 자금들이 이제는 많이 빠졌다. 코스피가 많이 빠졌다는 어떤 그런 저점 인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쇼크브레 물량도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쪽에서의 어떤 키맞추기 장사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그래도 오랜만에 돌아오기는 했는데 네. 많이 샀나요? 어떤가요? 외국인이 한 400억 정도인데요. 예. 아침에 같은 경우는 한 600억 정도까지도 매수가 들어왔던 네. 부분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줄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가 지금 꾸준하게 사고는 있지만 그 양이 적다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일단 보여지는 것 같고요. 하지만 지난주에 이제 FOMC까지 끝나면서 네. 일단 대외적인 악재 부분 자체는 많이 해소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중국에서 3월 HSBC 제조 PMI 지수가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예상치가 48.7이었고 이전 달이 48.5였는데 오히려 48.1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8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올랐다는 부분 그리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도 올랐다는 부분 자체가 이제는 안 좋은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좋은 쪽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으니까 네. 아무래도 정부 쪽에서 부양책이 나오겠다 이런 쪽에 좀 포커싱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참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기는 해요. 어차피 경제 지표란 자체가 네. 그게 되면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긴 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주변 자체가 이제 글로벌리 하다 보니까 미국 시황, 유럽, 중국 이런 것이 맞물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이니시티브를 잡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해석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국 경제도 갈 때까지 갔다, 바닥까지 내려왔다라는 네. 어떤 인식이 작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걸 긍정적으로 풀어내는 것 같습니다.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게 몇 년 동안 묶여 있었죠? 면세한도. 지금 400불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면세점이든 네. 해외 면세점이든 외국에 갖다 들어오면서 가져 들어올 수 있는 게 이제 400불로 아마 묶여 있을 텐데요. 40만 원 정도요? 예, 그렇죠. 네. 이게 지금 18년째 지금 묶여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나라의 이 여행자 휴대폰 면세 기준이라는 게 도입이 된 게 이제 1979년입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 돈으로 10만 원 정도로 설정이 돼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다가 88년도에 88 올림픽 그 무렵에 이제 30만 원으로 확대가 됐고 96년부터는 이거를 이제 원화가 아니라 달러화 기준으로 해서 미화 400달러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6년부터니까 올해가 2004년 18년 동안 지금 400달러로 묶여 있는 거죠. 정말 오랫동안 묶여 있었네요. 예. 그동안 이 400달러가 너무 비현실적이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어쨌든 국민소득도 많이 올라갔고요. 네. 물가도 올랐고 또 해외여행이 기본적으로 자유화됐기 때문에 이거 400달러가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니냐. 네. 높여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았고요. 또 실제로 정부가 지난 2011년에 이제 조세연구원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한번 조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사를 해봤더니 OECD 32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싱가포르, 멕시코를 빼고 이 면세 한도가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참고로 2,400달러고요, 무려.
6배가 많군요. 그렇죠. 네. 미국은 지금 $800로 돼 있고 중국도 $750로 돼 있고 대만도 근 $700 정도 되고 어쨌든 소득 기준 뭐 이런 거 등등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거의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참고로 지금 뭐 $400 이상은 무조건 못 가져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400 이상의 물품을 구매해서 가져 들어올 경우에는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이제 그 이하는 면세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정도의 이제 간이세율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00어치를 사왔으면은 $400 초과분 그러니까 $100에 대해서 20% 그러니까 $20 정도를 이제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죠. 근데 다만 보석이라든가 무슨 고급 시계라든가 이런 고가 품목에 대해서는 50% 세금이 물리기도 한다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그 당시에 조세연구원 용역을 보면은 어쨌든 $400는 지금 너무 낮으니까 적게는 $600, 많게는 한 $1,000 정도까지 상향 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걸 올리지 못했던 이유는 일단은 내수 살리기라는 측면에서 좀 역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밖에서 더 많이 살 수 있다 이런 논리네요. 국내에서 돈을 많이 써야지 내수가 살고 경제가 살 텐데 여행 이 면세 한도를 높인다는 건 기본적으로 밖에서 돈을 많이 쓰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국내 경제엔 별 도움이 안 된다라는 문제가 있었고 또 이걸 높였을 경우에 결국은 해외에 자주 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일 텐데 그럼 너무 특정 계층한테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니냐 이른바 국민 정서에 위배가 될 수도 있다. 또 이런 식으로 자꾸 뭐 밖에서 많이 쓰게 하면은 결국 돈이 새 나가는 거기 때문에 과세 기반도 취약해질 수 있다.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실질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정서적인 부분, 국민 정서적인 부분 때문에 유보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그 규제개혁 장관회의 이른바 끝장 토론회에서 몇몇 인사들이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은 너무 비현실적인 규제다 이거죠. 그래서 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왔고 차제 어쨌든 정부가 거의 모든 규제들을 다 지금 하나하나 놓고 스크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세 한도에 대해서도 연내에 아마 상향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참고로 국회에는 지금 $800 정도를 인상하는 지금 의원 입법안이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하게 되면 글쎄 뭐 한 600 정도로 갈지 아니면 800불 정도로 갈지 한꺼번에 1000불 정도까지 올라가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600에서 800 그 선에서 만약에 상향 조정을 한다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관세법을 그러면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관세법 개정 사항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4명 중 1명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다. 뭐 당연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들 만나서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보면은 다 고개 숙이고 있잖아요. 이번에 그 미래창조과학부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10살부터 54살까지 스마트폰 이용자 한 15,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중독 실태 조사입니다.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예컨대 이제 10대 청소년 같은 경우는 25.5%. 그러니까 4명 중 1명은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작년도 조사 때 그 비율이 18.4%였는데 이번에 25.5%로 높아졌으니까 1년 사이에 7%포인트 이상 비율이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연령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 11.8% 역시 10명 중 1명 정도는 중독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히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게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됐다. 또 스마트폰을 그만해야지 하면서도 계속한다. 이건 많을 것 같은데. 중독과 관련된 현상을 겪는다고 하는데 저도 이거 보면서 저도 그런 게 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없으면 일단 불안하고요. 이거 좀 그만 봐야지 하는데 자꾸 보게 되고 또 별 일 없을 때 뭐 하다못해 어떤 이동 중이라든가 앱이라도 한번 눌러보고 이렇게 버스나 되잖아요. 지하철 안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엘리베이터를 타도 요즘은 다 고개를 숙이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참 뭐
편리해진 건 분명한데 네. 문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해독은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온 대책 보면은 그 여러 가지 뭐 치유 프로그램 그리고 정 힘들 경우에는 기숙형, 네? 기숙사형 중독 치료 학교 이건 이제 인터넷 중독 포함해서요. 예. 뭐 그런 걸 만든다는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던데 네. 참고로 보면은 청소년 10대 청소년 중에서도 역시 이 중학생들이 제일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29.3%니까 네. 3명 중 1명 거리고 또 이 맞벌이 가정의 청소년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네. 부모님들이 좀 케어를 덜 해주는 예. 그런 청소년층에서 또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체 네.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하루에 한 4.1시간 정도, 네. 4시간 정도를 사용하는데 이 중독 위험군에 속한 그룹에서는 5.5시간, 그러니까 5시간 반 정도를 쓴다는 것이고 이용 목적은 역시 이 모바일 메신저, 네. 예, 주로 SNS를 많이 쓴다는 거죠. 그다음에 예. 뉴스 검색 그리고 온라인 게임. 뉴스 검색은 아마 좀 성인층에 많을 것이고 온라인 게임은 아무래도 10대, 20대 쪽에서 압도적으로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왕따도 이걸로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네, 네. 이게 참 정말로 편리해진 건 분명한 사실인데. 네. 중독성으로 따지면은 그 어떤 것도 뭐 게임 중독도 있고 물론 네. 인터넷 중독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중독이 있는데 이거는 24시간 들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중독성이 가장 강한 게 스마트폰이 아닌가 하는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중독성이 지금 중독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도 그만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한다. 이 부분에서 약간 찔려요. 네. 네, 이동할 때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점이 있는데 하여튼 좀 순기능보다 요즘에 이제 역기능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야지 될까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는. 정책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어서요. 금융사기 보상보험이 출시된다고 하네요. 예. 요즘 하도 이 여러 가지 형태의 금융사기 이제 너무 많아요. 피싱, 네. 또 해킹, 뭐 스미싱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종류도 다양한데 이거를 보상해주는 이제 보험이 이제 곧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대규모 정보 유출로 인해서 사회적 파문이 일어났던 KT라든가 뭐 국민카드 또 롯데카드, 농협 아마 이런 금융기관들하고 이제 대형 기관들이 먼저 가입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손보사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이번 주 중에 이런 피싱, 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 판매에 들어간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도 물론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금융회사가 가입을 해서 금융사고에 따른 배상을 받고 금융사 책임이 아닐 경우에는 고객에게 보상금이 가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나오는 경우는 네. 금융사가 가입을 하는데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금융사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금융회사 고객 입장에서는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런 거일 때 네. 훨씬 더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데 어쨌든 가입하는 주체는 네. 기관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기관들이 좀 일단은 1차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보안 시스템 뭐 이런 거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후적인 보상 문제가 좀 신속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또 가입을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 가지요. 즐거운 곳 즐거운 옷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생생경제 1부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지난주 시작한 자격증 시리즈 2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자격증은 포장기술사인데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은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YTN 라디오의 앱 예스를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김윤경의 생생경제. 지난주에 저희가 이 국가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걸 반영을 해서 자격증을 소개해드리는 코너를 마련했더니 청취자 여러분이 정말 많은 호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도 더 자세히 잘 살펴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월요일마다 여러 가지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물건을 살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게 아무래도 물건의 외양이죠. 포장입니다. 이게 어떤 재질 또 어떤 디자인의 용기에 제품이 들어있는지를 보고 이거 사고 싶다, 아니다 이런 구매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포장기술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포장기술사회의 이청원 회장님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포장기술사 하면은 이게 어떤 직업인지 궁금해요. 예. 그러면 포장기술사를 알기 전에 포장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하게 되면 포장기술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포장에 대한 어떤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포장은 무엇인가요? 그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품을 파손되거나 그 다음에는 오손되는 거요. 예를 들어서 잃어버리거나 흐르거나 이러는 것을 방지해주는 데 하나의 목적이 있고요.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구성되도록 하는 것이 포장의 어떤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런 일들을 통틀어서 하고 있는 것이 포장기술사가 하는 일들이지요. 네. 그러면은 포장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포장 기술하면은요. 예. 사용자 입장에서도 볼 수 있고 유통자 입장에서도 볼 수 있고 노약자나 뭐 이런 그런 어떤 정부 입장에서 보는 경우가 있고요. 생산자 입장에서 볼 수가 있겠어요. 네네. 그러면은 사용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물을 보호하거나 보존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는 사용할 때 좀 쉽게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노약자나 장애인들도 또한 배려를 해서 포장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유통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상품을 진열했었을 때에 쉽게 눈에 띌 수 있도록 그 다음에는 이 제품이 어떤 상품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고. 네. 정부 입장에서 놓고 보게 되는 사회적인 어떤 그 친환경성, 요즘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친환경성 포장이어야 될 것이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상품을 포장의 비용을 절감하고 또한 유통할 때 최대한 유통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포장하는 경제적인 어떤 포장 가치를 높이는 데에 어떤 포장의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장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정말 각 주체별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포장 기술이라 그러면은 뭐 쉽게 얘기하면은 과자, 스낵 같은 종류를 요즘 뭐 질소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긴 하지만 빵빵하게 부풀려서 하는 것도 포장 기술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봉지에다가 과자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접착을 이렇게 딱 하면 그러면은 뭐 균일하지를 않겠죠. 어떤 건 뭐
공기가 덜 들어가 있는 어떤 놈은 더 들어간 놈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일정하게 공기를 적당한 양을 넣어서 예. 과자가 부스러지지 않도록 네. 특히 스낵 같은 경우는 조금만 외부 충격을 받게 되면은 쉽게 부서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예 소비자들이 먹는데 뭐 가루가 많이 그 안에 예. 있다든가 그러면은 참 먹기가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양을 네. 특수한 어떤 공기를 넣어서 그렇게 이제 균일하게 접착을 해서 포장을 하게 되죠. 이것도 또한 예. 큰 기술입니다. 네. 작은 거는 그런 거부터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그 진공 포장 같은 게 또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또 참기름 같은 경우에는 안 떨어지게 이렇게 뚜껑같이 되어 있는 그런 포장도 포장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더 큰 포장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렇죠. 지금 뭐 몇 가지 지적하신 것 중에서 네. 대략 말씀을 드려보면 네. 식용유 같은 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국내 어떤 기업에서 국내에서 개발해가지고 특허를 출원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뚜껑유죠. 네. 어떻게 보면은 뚜껑이면 아주 작은 거거든요. 포장재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아주 작은 거인데도 그 안에 엄청난 기술, 테크닉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따랐을 때 똑 떨어지고 내용물이 이제 그 표면에 묻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기술들. 네. 또 예를 들어 본다면 요즘에 이제 붐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 발효식품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김치 뭐 이런 고추장, 것들이요? 된장 예. 뭐 이런 또 심지어는 조금 더 나가게 되면 막걸리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그런 것들도 김치 네. 예. 이런 것들을 포장을 할 때에 그 안에서는 수시로 살아있는 효모균에 의해서 가스가 CO2 가스가 계속 분출을 합니다. 발생을 합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을 일정하게 보내주어야 용기가 파손되지 포장재가 파손되지 않고 소비자 손에까지 들어가는 데까지 안전하게 가야 되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이제 새지도 않고 가스는 나가고 예. 뭐 이런 어떤 기술을 부여하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포장에 대한 어떤 핵심 네. 기능에 대한 핵심이 되겠죠. 그러면 예. 회장님 이 포장 기술사라고 하면은 네네. 포장 기술에 대한 A부터 Z까지를 다 배우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거를 나눠서 이렇게 자격증을 따게 되는 건가요? 포괄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은데요. 네. 햇반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햇반을 만들려면 밥은 누구나 다 지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그거에 대한 소재가 필요할 것이고요. 네. 소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분자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 본다라면은 네. 뭐 고분자 역할이 되겠죠. 화학공학도 있을 것이고 요런 어떤 공부. 그 다음에는 그것을 이제 어떻게 접착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기계를 또 이해를 해야 되겠죠. 네. 또 그 내용물이 가지고 있는 햇반, 밥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또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몇 네. 도에서 부패가 되고 이게 부패되기 위해서는 뭐 어떤 미생물이 있고 그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식품공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알아야 되겠죠. 굉장히 복합적인. 그래서 포괄적인 어떤 복합적인 융합된 어떤 학문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포장기술사 자격증은 언제 생겼나요? 요것은 1980년도에 생겼고요. 80년도에? 예. 네.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되면서 예. 교역량이 많아지고 생활의 어떤 그 순간에 패턴이 바뀌면서 이 포장에 대한 어떤 그 중요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인식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는 네. 뭐 어떤 것들을 좀 조건이 있나요? 아니면은 뭐 바로 그냥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이공계 출신으로서 예.
6년 이상의 어떤 경력이 있다라면 네. 그러면은 누구나 다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보면은 이제 주로 포장을 공부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물리, 화학, 뭐 생물, 그 다음에는 뭐 포장재를 가지고 응용하는 것 때문에 재료공학, 네. 또 이것을 포장하는 데에 어떤 그 충진하고 뭐 이렇게 내용물 넣고 담고 이러는 포장하는 과정, 그거에 대한 기계공학, 그 다음에는 화학공학, 플라스틱이 또 있고 이제 뭐 스틸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고분자학, 뭐 식품공학, 뭐 이런 분야에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네. 한번 도전해보고 한번 해볼 만한 그러한 자격증이라고 봅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공학 베이스라고 하면은요. 공학적 네네. 지식을 갖고 있다면 혼자 공부를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네네. 아니라면 그리고 또 이제 공학을 공부하지 않은 뭐 인문 계열의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은 공부를 그냥 하면 학원을 다니거나 하면은 또 취득이 가능한 건지도 궁금해요. 저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저도 문과 출신이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네.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공부했느냐라고 제 말씀을 드리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으네요. 일단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지금 자료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요.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현장에 좀 접근을 해보면, 그러니까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조금 더 접근을 해보면, 좀 공부하는데 이해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연하게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거에 대한 뭐 현장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면은 좀 공부하기가 좀 어려울 테니, 현장과 같이 적응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신다라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 포장 기술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 계약직으로 여기저기서 다 일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정규직으로 취직을 하는 편인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대부분 지금 기술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업체에서 많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과업계에서는 당연하게 이 포장에 대한 중요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제과업체, 그 다음에는 식품업체, 그 다음에는 생활용품, 예를 들어서 무슨 화장품, 샴푸, 트리오, 세제 뭐 이런 것들요. 뭐 이렇게 해서 좀 저기 했지만은 그런 어떤 그 생활용품 쪽, 그 다음에는 전자제품, 예를 들어서 왜 전자제품에 상당히 필요하냐면은요, 전자제품을 우리가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충격을 받는다든가, 예를 들어 유통 중에 충격을 받는다든가 외부에서 어떤 빛에 의해서 뭐가 이렇게 글씨가 지워진다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소재에서 커버를 해주고 그거에 대한 설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전자 쪽이나 뭐 이런 쪽에 많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는 정부 관련 기관에서도 하시고 그다음에는 학계 교단에서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금형기술사 자격증을 알아봤었는데 베이비부머 세대들 은퇴하고서도 시도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포장기술사는 어떤가요? 은퇴하고 하셔도 되죠. 지금 아마 언젠가 한 4, 5년 전에 우리 기술사 자격증 중에서 최고령자 한 분이 그 중에 한 분이 포장기술사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셨군요. 궁금한 게 또 있는데요. 얼마나 버나요? 글쎄 이거 사람 이제 하고 있는 분야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은요. 주로 이제 뭐 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보통 한 7, 8천 정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연봉이요? 연봉이요. 뭐 보통 그 정도 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뭐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한 20, 30%가 컨설팅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뭐 어떻게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뭐 제법 버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렇군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의 포장기술사는 몇 분이나 계신가요? 우리나라에 한 현재
110여 분이 계십니다. 110여 분. 네, 그렇군요.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우선은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관련된 서적들은 무수히 많이 있으니까요. 예. 그 관련된 서적들을 참조로 해서 또 저희들 그 포장기술사 회 내에서 그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좀 참여를 하셔서 기본적인 어떤 교육을 좀 받으시거나 또 생산기술연구원에서 또 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거기에 생산기술연구원에 좀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거기서 좀 공부를 하시게 되면 기본적인 이론 공부는 뭐 충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자격증 이거 1년에 몇 차례 시험 볼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인데요. 한 번이요? 네. 예. 인원이 많아지면 아마 횟수는 뭐 좀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포장기술사 자격증에 대해서 친절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포장기술사회 이청원 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에 갖는 차이나 포커스 시간입니다. 미종 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요즘 중국 경제 너무 안 좋게 얘기되는 것 같아요. 위기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중국 위기론은 조금 과장된 표현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위기론보다는 오히려 중국은 지금 현재 그 보릿고개를 좀 지난다는 말이 맞지 않나 보여집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융위기가 좀 확산이 되면은 다른 나라와 달리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두고 있는데요. 네. 은행 시스템의 대손 충당금이 무려 260조 원 정도에 달하고요. 그리고 핵심 자기자본 비율이 9.9% 정도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GDP 대비해서 5% 정도는 은행이 스스로 부실 채권을 처리할 수가 있고요. 또 정부 부채도 확대시켜 줄 수 있을 정도로 그 중앙이라든지 지방 정부의 그 채무 잔액이 GDP 대비해서 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이외에도 3조 8천억 달러 되는 외환 보유액도 갖고 있고요. 또 해외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국채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용 위험은 지금 우리가 중국과 관련해서 서방 국가들의 언론에 보도하는 자료와 달리 중국은 좀 안정된 모습으로 좀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안전판은 사회주의 체제다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어쨌든 관리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보다는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맞습니다. 예. 중국의 그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부분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고 또 국유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확산되면은 체제의 구조적인 모순 문제를 해서 공산당이 공격을 받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위험을 서둘러 막으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측면을 보면 현재 나오고 있는 신용위험은 민간 기업에 좀 제한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을 사자성어로 표현을 해 주시면 오늘은 개구구신이라는 그 사자성어를 뽑아봤는데요. 경계할 개자, 두려할 구자, 상갈 근자, 상갈 신자입니다. 높은 자리로 갈수록 몸가짐을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말이나 행동을 상가하라는 뜻인데요. 최근 중국에서는 베이징 시장, 군 서열 2위, 그리고 각 성시의 부총장들과 같은 고위급 그 관료들이 중대한 그 규율 위반이라든지 위법 행위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공무원들일수록 기업인들과 권정 교육을 통해서 부를 형성해 왔는데요. 당신의 돈으로 내 권력을 쏴서 같이 윈윈하자는 뜻입니다. 중국에서는 호랑이라고 불리는 거물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 프로젝트를 성사시켜줘서 큰 돈을 벌고요. 팔이라고 불리는 하위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 부과라든지 토지 매각, 인프라 개발, 정부 조달 과정에서 권한을 이용해서 돈을 모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시진핑 정부 같은 경우에는
간부들의 독직에 대한 엄격하게 좀 처리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이로 인해서 공무원의 재산 공개라든지 그리고 올해부터는 또 실사가 시작이 됩니다. 네네. 이 때문에 부정부패와 관련된 공무원직이 더 늘어나면서 부정부패와 관련된 부동산 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국유기업들 같은 경우도 된소리를 좀 맞는 그런 모습입니다. 개혁 시작하면 이거 엄청나게 발굴해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이런 부분들이 시작이 되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홍콩의 네.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놔뒀던 부동산들을 지금 급하게 매각 처분하고 있고요. 네. 공무원들이 수백 채씩 갖고 있는 아파트들도 지금 급매로 베이징이나 상하이 선점 같은 거 나오면서 거래량도 줄고 가격도 네.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겠군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HSBC의 3월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지금 제조업 지수 보면은 계속 안 좋거든요. 떨어지고 있거나 기준점 이하이거나 이런 걸 보면은 경제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네, 그 HSBC의 그 3월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네. 48.2로 전달보다도 0.4% 떨어졌는데요. 네. 당초 예상을 크게 하회한 것은 아무래도 좀 민간 기업들의 계속되는 디폴트 위험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그 유동성 위험이 좀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또 정풍 운동으로 인해서 수요 회복까지 더뎌지면서 경기가 이대로 놔뒀을 경우에는 1분기에는 6%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아무래도 기업들의 그 심리를 악영향을 줬는데요. 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올해 성장률 목표 7.5%를 제시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국 정부가 SOC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미니 경기 부양책을 4월부터는 좀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지금 현재 이야기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앞으로 환경세라든지 오염세를 도입을 해서 재생산업이라든지 에코 자동차, 가전제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미니 부양책이라도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군요. 그리고 위안화 가치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 도움은 되나요? 네, 수출 같은 경우에는 뭐 디스플레이 패널이라든지 또 그 전통 수출 제품인 가방이나 섬유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출 마진이 중국 기업들은 2에서 3%에 불과합니다. 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위안화가 2.8%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아마 수출 기업은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제 문제는 중국이 작년 3월에 허위 수출이 전체 수출 총액의 15%나 차지했습니다. 허위로 수출한 예, 금액이요? 그렇죠. 한머리들 예. 유입을 수출 송장을 통해서 가짜로 들어왔는데요. 네. 예. 이거와 관련해서 중국에서는 실질 수출은 늘어나더라도 3월 수출은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투자하실 때 네.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쪽에서 이 위안화 자산에 투자를 해놨다. 그러면은 자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상당히 좀 위협을 받게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위안화 예금 잔액은 무려 76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데요. 예.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최근에 그 위안화 정기예금 담보 기업어음을 통해서 중국 그 은행단들이 발행한 CD에 많이 투자를 돼 있습니다. 이 상품이 보통 환해지를 통한 상품이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 달러 위안화 환율이 좀 바뀌어 있는 상태고요. 또한 그 변동성이 큰 스왑 포인트에 대해서 타이밍을 잘못 잡을 경우에는 환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중국 안에서도 이 문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네. 중국 수출 기업도 우리나라 키코 사태처럼 만일의 그 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TRF 쪽에 가입을 했는데요. 네. 이게 현재 그 3,500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데 만약 중국판 키코 사태로 진화이 되면은 당장 중국 기업과 수십억 달러의 그 수출 계약을 맺었던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네. 중국에 투자했던 기업들의 피해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터질 것 같은 것 중에 가장 걱정은 부동산 거품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업계에서 일단 업체 한 곳이 디폴트를 발생을 시켰기 때문에 부동산 거품이 정말 꺼지면 어떻게 될까? 경착륙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 부동산 시장을 올해는 어떻게 갈 걸로 봐야 될까요? 네, 중국에서는 지금 그 중국 친구들하고 좀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 부동산 시장을 자기들은 빙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험하다는 건가요? 예,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 중국에서 금리 자유화되면서
그 한물이 또 유출도 되고요. 예. 부동산세 도입이 되거나 그리고 앞으로 구매력이 약화됐을 경우에 실질 부동산 가격이 한 올해는 10%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중국에서는 부동산이 가계 자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65%나 됩니다. 네. 이 때문에 가격이 만약 10% 하락하면 소비는 시차를 두고서 한 3%포인트 떨어지고요. 네. 생산은 2분기 뒤부터 한 3% 전후 그리고 투자도 5% 정도 하락하기 때문에 중국의 경착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네. 안에서는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3월 들어서 40%나 감소했고요. 네. 또 홍콩의 그 부유층이 갖고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나 시세를 싸게 해서 판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 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N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버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 카드다. 포스코. 한류 열풍으로 지금 인기 절정인 이른바 천송이 코트. 중국에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게 바로 이 액티브 X 때문이다. 이런 규제에 액티브하게 X 쳐달라. 지난주 규제개혁 끝장 토론에서 나온 강한 한마디였었죠. 근데 액티브 X만 손봐서 될 문제가 아니라요. 공인인증이라는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 합니다. 3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